중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렁찬 개혁의 소리가 이 소녀들에게도 들리는 것일까? 六七八九十。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세 자매도 예감하고 있을까? 상해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모두 중국 지도자의 아내가 된다. 세 자매는 남편의 대변자로서 혹은 남편의 뜻을 이어받는 계승자로서 격동의 20세기 중국을 목격하게 된다. 공상이 부인 송애령, 손문 부인 송경령, 장계석 부인 송미령. 세 자매는 서로가 전혀 다른 중국의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게 된다. (1925년 3월 2일) 손문은 58년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삼민주의를 내걸고 중국인에 의한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선견자 손문. 그의 유서에는 통탄의 한이 서려 있다.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의 모든 동지들은 혁명과 완수를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례행렬 중에 손문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세 자매의 모습이 드러난다. 장녀 송애령, 애령의 남편 공상희, 그는 손문의 측근이다. 애령도 한때는 손문의 비서로 일한 적이 있다. 삼녀 송미령, 미령은 후에 손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군인 장계석과 결혼하여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자리에까지 오른다. 손문 부인 송경령. 그러나 손문과의 결혼 생활은 10년도 못 채운 채 끝나고 만다. 이때 경령의 나이 겨우 32. She was left alone. In Sun Yat-sen, she lost not only her husband, but her teacher, her comrade, the leader of the cause to which she wanted to pledge her life. She mourned him deeply. She was inconsolable. All through her life, she mourned him. On every anniversary of his death, she stayed in her room, closed all the doors and stayed in her room and thought of him. But at that time, she couldn't give vent to her sorrow because he had said, the revolution has not yet succeeded. Let our comrades carry it on. And the burden in a way fell on her alone.
이스라엘 앱슈타인 씨는 현재 북경에 살고 있으며 중국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자리를 맡고 있다. 이스라엘 앱슈타인 씨는 폴란드 태생의 언론인이었다. 그는 1930년대에 처음 송경영을 만난 이래 반세기에 걸쳐 경영과 행동을 같이 하며 경영의 생애를 지켜보게 된다. 앱슈타인 씨는 1957년 결국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스스로 중국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한다. For me personally, 내가 송경영과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as probably the determined 경영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앱슈타인 씨는 경영이 모아둔 수백 통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중국 지도자의 심정을 설명하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선문과의 결혼 문제로 빚어진 부모와의 갈등.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손문과 결혼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면서 허락해주기를 애원했습니다. 동생 미령의 남편이었던 국민당 총재 장개석과의 대립. 장개석은 미국에서 반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지니고 있는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생각. 스탈린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원해줄 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접근. 모택동 주석은 마르크스 레닌 이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현실과 그들이 추구하는 꿈은 송경영의 88년 생애가 대변해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은 강가에 펼쳐진 상해의 화려한 풍경을 두고 거짓의 현관이라 부르고 있다. 서양풍의 이 거대한 도시는 단지 전시물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이면에는 혼돈의 중국이 펼쳐진다. 송씨 가문의 세 자매는 이 상해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선교 사업에서 출판업으로 바꿔 당대의 재산을 모은다. 그는 선문을 존경하여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재벌과 혁명가, 그것이 송씨 일가의 두 얼굴이었다. 한때는 한 가족이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이 저택에 지금은 8세대 3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송 가문의 식구들이 둘러앉아 사용했던 식탁만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놓여 있다. 송요여 부부는 애령, 경령, 미령 세 딸과 자문, 자량, 자안 세 아들을 둔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차례대로 미국에 유학 보낸다. 세 자매는 조지아주에 있는 기독교 계열의 여자대학에서 엄격한 교풍 속에 생활한다. 장남 자문은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하여 재정학의 천재로 불린다. 경령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선문의 비서가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된다. 경령의 부모는 딸의 장래를 생각하여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결혼으로 인하여 송씨 일가는 혁명가인 선문과 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원래는 애령이 손문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나 애령이가 시집을 가게 되자 동생인 경령이 뒤를 이어서 손문의 비서가 된 것입니다. 애령과 경령은 어릴 때부터 무척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령은 동생인 경령을 손문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죠. 애령은 막내 동생인 미령도 귀여워하고 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손문의 죽음은 사이좋은 이들 세 자매에게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대륙에서 손문의 사후 공백을 메워줄 인물은 누구인가? 중국 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이 마침내 세 자매를 갈라놓는다. (1926년 7월) 손문이 미래의 혁명정부 깃발로 결정한 청천백일기가 드디어 북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돼. 손문의 유지를 이어받은 국민당은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한 북벌작전을 개시했다. 국민당 중앙집행위원이 된 경령은 그해 11월 무한으로 향한다. 북벌군의 무한 침공이 성부하자 국민당 정부는 거점을 무한으로 옮기게 된다. 무한은 양자강변 교통의 요충지. 국민당 정부는 무한을 수도로 정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중국 전역을 장악하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 청년다원 모택동의 모습도 보인다. 경령의 남동생 자문은 무한정부의 재정부장을 만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국민당 중앙정치위원회 위원인 손문 부인 송경령. 무한정부는 손문의 유지를 이어받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친 중국 통일을 기본 정책으로 삼는다. 이를테면 국공합작의 대륙 통일이었다. 그것은 당시 중국 혁명의 유일한 지원국인 소련의 뜻이기도 했다. 이 점 한 미국인이 무한을 찾아온다. 그는 언론인 빈센트 시안이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몸집이 작은 중국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얌전하며 너무나도 연약하게 생긴 녀석이 전 세계 혁명가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손문의 부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자문은 어떻게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죠. 동생 덕분에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경령의 남동생인 무한정부 재정부장 자문은 이때 상해 파견 근무 중이었다. 시안은 상해에서 자문과 만난 것이다. 자문의 상해 파견은 상해의 자본가들로부터 무한정부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시안 씨, 부탁이 있는데요. 기자로서가 아니고 단지 친구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편지를 자문에게 전하고 무한으로 좀 데려오세요. 뜻밖의 부탁이다. 상해에 있는 자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27년 3월 24일) 공산당이 이끄는 노동자들의 무장 봉기가 성공하자 상해는 무한정부의 산하로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자문이 상해에 파견된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세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상해 자본가들과 구미 열강의 위기감도 고조된다. 4월 12일 오전 4시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상해의 새벽 공기를 찢었다.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이 공산당 조직과 노동자 조직을 기습한다. 그리고 사흘 동안 요란한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지며 700여 명의 목숨이 피해 바다로 사라졌다. 이 사건의 주동자는 북벌군 지휘관 장개석이다. 장개석은 구미 열강과 자본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공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손쉽게 상해를 장악한 장개석은 엿새 후인 4월 18일 남경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 장개석은 원래 손문의 신임이 두터웠던 청년 장교였다. 1923년 손문은 장개석을 소련에 파견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얻어오게 한다. 이때 장개석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중국이 해방되어 소련 연방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때 소련은 중국 혁명군을 양성하기 위해 군사기관 설립 지원을 약속한다. 그 결실로 황포 군관학교가 창설된다. 손문은 장개석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혁명군 양성에 중책을 맡긴다. 송경영도 참석한 개교 기념식에서 손문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장개석이 그 군사력을 중국 공산당 격퇴에 사용할 줄은 손문도 소련도 예상하지 못했다. 경령은 상해에서 쿠데타에 휘말린 동생 자문의 신변이 걱정됐다. 장개석은 자문에게 남경 정부에 협력하라고 강요한다. 무한정부는 장개석에게 하나씩 점령지를 빼앗긴다. 광주의 중앙은행마저 남경정부에 접수되어 무한정부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경령은 무한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 고문인 자문을 장개석한테서 빼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 빈센트 시아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문은 한때 손문과 경영이 살았던 저택에서 꼼짝도 못했다. 저택 주위엔 항상 장개석의 감시가 떠나지 않았다. 송 자문 씨, 당신을 제가 무한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 통역으로 위장하고 양장을 통해 무한으로 갑시다. 당신은 장개석의 힘을 모릅니다. 장개석은 미국과 영국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영국 배를 수색할 수는 없어요. 내일 표를 보내드리죠. 좋소. 그럼 광동 출신의 왕이란 이름으로 예약하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다. 자문이 가족들과 의논한 후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누님들과 상의해 보겠소. 알겠습니다. 우리는 애령의 집으로 향했다. 세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녀 애령이 송씨 일가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영 누님께 편지를 쓰겠소. 애령 누님도 조국을 걱정합니다. 지금은 이론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산업을 발전시킬 행동이 먼저요.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으시려는군요. 무슨 말이죠? 시저는 폼페이오스를 정벌 하려고 루비콘강을 건넜어. 열세임에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외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끝에 승리를 거두었어요. 당신은 시저와 같은 결단을 안 내리는군요. 미안하지만 헛수고를 했군요. 세 자매의 이종 사촌인 예길사는 소년 시절 자주 이 집에 들려 애령 자매와 함께 놀던 사이였다. 세 자매 중에서 아이를 낳은 것은 애령뿐이다. 现在就是造了这房子了，以前是很大的一片草地。那么以前他们家里自己有个菜铺的，种的这个蔬菜啊，那么挺新鲜的。 애령의 남편 공상이는 공자의 후손으로 재벌 집안의 아들이다. 애령과 결혼함으로 공상이는 손문과 동서가 되고 국민당 내에서 확실한 지위를 약속받는다. 애령과 공상이 부부 때문에 송씨 일족과 공씨 일족 양대 재벌이 사돈으로 맺어졌다. 얼핏 보기에는 남편인 공상이가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부인인 애령은 집안에서 현모양처 역할만 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애령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애령은 정말 좋은 여자였습니다. 가족과 친족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하에 되도록이면 많은 친척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종 관계인 우리 부모님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령과 미령은 경령이 참여하고 있는 무한정부를 외면하고 장개석의 남경장부에 송씨 일가의 장례를 맡기기로 결정한다. 이때부터 자매들 사이의 간격은 갈수록 벌어질 뿐 좁혀질 줄 몰랐다. If you wish to avoid the calamities that are befalling China now, and the killing and mutilation of your loved ones and your fellow beings, boycott Japanese goods. 政府两次革命，我们已经推翻了那神七人的不祥制度而站立起来了。这在人类历史的进程中，再一次树立一个伟大的里程碑。 세 자매가 제각기 그리는 중국의 미래. 세 자매 모두가 평생 동안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이들의 대립은 마침내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권을 세운다. 자매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간 것이다. 신중국 정권이 들어서자 애령은 대륙을 떠나면서 나한테도 대만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은 나는 대륙에 남았습니다. 경령이 말렸기 때문이에요. 반세기 동안 이어지는 세 자매의 갈등. 그것은 1927년 좌우파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을 때 송자문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무한정부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정부를 추종하던 군부마저 반공을 외치며 무한정부의 반기를 든다. 국공합작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미 경령을 포함한 극소수 인물밖에 없었다. 그해 7월 12일 자문이 무한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경령의 부탁을 수락한 것이 아니고 장개석의 특사로서 무한정부의 항복을 재촉하러 온 것이다. 네 생각대로 무한정부가 패배한다면 난 상해로 돌아가겠다. 장개석과 싸워야 돼. 그게 나의 갈 길이고 나의 운명이야.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경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누님 제발 고집 꺾으세요. 그들은 누님 등에 칼을 꽂을 겁니다. 손 박사 부인이 나를 죽이게 하겠니?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날 죽인다는 거니? 말해봐 자문. 장개석이냐? 애령 언니가?
경령은 아무도 모르게 무한을 빠져나와 양자강으로 내려온다. 그에 앞서 경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손문 박사의 이념과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만일 당의 지도자들이 손문 박사의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손문 박사의 이념을 따르는 후계자가 될 수 없으며 당 또한 혁명을 위한 진정한 당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혁명가가 아니며 노예 제도에 붙어 사욕을 탐하는 살찐 기생충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중국에서의 혁명은 중국인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나는 결코 혁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할 수도 없다. 다만 혁명을 지도했던 나의 동지들 중에서 어리석은 어떤 자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잘못 든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장개석에 대한 절교장이었다. 동시에 장개석 편에선 자매와 형제에 대한 결별 인사요 최후 통첩이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월 15일 무한정부는 공산당 추방을 선언한다. 경령의 눈앞에서 국공합작의 공든탑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9월 6일) 모스크바의 야로슬라브리 역은 환영 나온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중국에서 손문의 부인 송경령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경령은 소련의 지지를 얻어 중국 땅에서 다시 한번 혁명 세력을 일으키고 장개석에 도전하려는 속셈이다. 지금은 영국 대사관이 된 이 건물은 당시 경령이 머무르던 영빈관이다. 부와 번영을 과시하던 넓고 화려한 이 영빈관. 손문 부인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손부인! 경량은 뜻밖에도 양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짧은 치마가 무척 어색한 듯했다. 그러나 그런 경령의 모습은 15살 소녀처럼 깜찍하고 발랄하게 보였다. 시안 씨께서 보시기도 제가 좀 추워 보이죠? 좀 진전해지십니까? 여기서는 중국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장개석의 배신은 크렘린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준다. 스탈린은 지금까지 장개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에 온 경령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 스탈린은 중국 혁명이 실패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경령은 소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령에 대한 감시 보고서, 면회한 사람들의 이름과 성분 등 경령의 움직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실상 스탈린의 주도 아래 진행되던 중국 혁명이 실패로 기울게 되자 소련은 중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령의 모든 언동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손문 부인이 소련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인의 언동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비판을 묵살하고 당의 지도권 확립을 꾀하는 스탈린. 스탈린의 정적 트로츠키는 스탈린에게 최후의 저항을 시도한다.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 혁명 10주년을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식이 거행된다.
경령도 이 행사에 초대되어 레닌 묘 앞에서 붉은 군대의 행진을 지켜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 트로츠키는 자신을 지지하는 전국의 동지들을 모아놓고 스탈린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한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었다. (11월 14일) 레프 트로츠키 당에서 제명. 그리고 이틀 후 경령은 자신과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러시아인 외교관 아돌프 요스프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된다. 오랫동안 정치적 동지로 뜻을 갖춰온 트로츠키가 당에서 제명되자 요스프야는 공포에 떨다가 마침내 마지막 투쟁의 수단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한때 요스프야는 상해에 있는 손문 부부를 방문했었다. 이때 소련은 중국 혁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소련이 지금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요스프야가 자살하기 직전 트로츠키 앞으로 보낸 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놓은 위대한 과업은 미래에도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과 긍지를 얻을 것이다. 경령은 세계 혁명의 중심인 소련이 변하고 있는 순간을 목격했다. 나중에 경령은 앱스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스탈린은 우리를 지원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장개석을 간섭하지 않고 장개석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경령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중국 혁명을 지원해줄 상대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스탈린은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었어요. 중국 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강력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바뀌자 이번에는 중국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실례합니다. 저 손문 부인이시죠? 그런데요? 결혼하신다고요? 축하합니다. 금년은 정말 좋은 해군요. 린드버그는 대서양을 횡단하고 메이블은 홈런을 60개 치고 더구나 당신은 재혼하시고. 뭘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난 손문 부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신문 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기사가 났는데요. 중국 혁명의 아버지 손문의 미망인 송경령 모스크바에서 재혼. 근데 저기 결혼식은 언제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들어와요. 라이나 프롬은 무한정부 창설 이래 경령에 절친한 친구로 지금은 경령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지내고 있다. 이것 좀 봐. 잘도 썼더라 그 기사. 알고 있었어? 그럼.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지? 그 스캔들로 득을 보는 자가 누구겠니? 네 가족들에게 물어봐. 난 손문의 아내야.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넌 너무 예민해.
넌 지금 그 잘난 이념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는 거니? 이것 봐, 현실과 이념은 다른 거야. 경령의 영향을 받은 라이나는 공산당에 입당하여 혁명운동에 못 바칠 결심을 한다. 그러나 라이나가 불치병에 걸려 있음은 본인도 경령도 알지 못했다. (1927년 11월 21일) 라이나 프롬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친다. 시아는 라이나의 장례식 날 경령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한다. 지독한 추위 속을 경령은 진저를 치듯 떨면서 장례 행렬을 따랐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주던 지원마저 끊어져 겨울옷도 입지 못한 채 꽁꽁 얼어붙은 동태의 거리를 얇은 검정코트 차림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경령에게 소련 정부에서 제공한 자동차를 타라고 설득했지만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이때 경령은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다. 동생 미령이 장개석과의 결혼을 발표한 것이다. (1927년 12월 1일) 장개석과 송미령은 세간의 주목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상해의 프랑스 구역 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내외 귀빈을 초청하여 성대한 피로연을 베푼 후 송 씨의 저택에서 친척들만의 집안의식을 치룬다. 경령을 제외한 모든 가족, 송 씨 가족, 공상희 가족, 장개석 가족이 이 방에 모였다. 세 자매의 이종 사촌 예길사도 이 결혼식에 참석한다. 장개석은 오래전부터 미령과 결혼할 의사를 비쳤지만 경령의 간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경령이 없는 사이에 애령이 이 결혼을 추진한 것이다. 자문이 미령을 데리고 들어와서 장개석에게 인도해 줬습니다. 장개석은 미령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령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또한 자문도 멋있고 당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성황리에 식을 마쳤습니다. 애령도 보통 때와는 아주 전혀 다른 현재적인 차림이었습니다. 저기 내 여동생도 있습니다. 예길사의 여동생 모습도 보인다. 예길사의 여동생은 애령의 팔과 함께 신랑 신부에게 꽃다발을 건네준다. 키가 큰 쪽이 내 동생이고 그 옆은 애령의 딸입니다. 예길사의 여동생은 1967년 문화혁명이 한창일 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애령은 장개석을 존경하고 장개석이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과 미령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소를 했던 것입니다. 애령의 목표는
송씨 일가를 중심으로 장씨 일가, 공씨 일가 등 세 가문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힘, 중화민국 전체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다져놓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 장, 공 세 가문의 단결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개석의 일기가 남경에 남아있다. 1920년 이래 간간히 써온 일기와 편지들 가운데는 장개석이 미령과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름도 적혀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은 나중에 장개석 자신이 붓으로 덧칠을 해 지워버린다. 진결녀. 1920년 14살의 어린 나이로 장개석의 아내가 된 아름답고 온순한 여인. 결녀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그러나 한편으론 증오스럽다. 어젯밤은 결녀의 생각으로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오늘은 결녀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후에 미국으로 건너온 결녀가 평소에 틈틈이 써둔 메모첩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보존돼 있다. 장개석은 미령과의 결혼을 앞두고 진결녀에게 애원한다. 내가 미령과 결혼할 수 있도록 5년 동안만 내 곁을 떠나주시오. 이것은 정략 결혼일 뿐이오. 결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애원을 승낙하고 스스로 장개석의 곁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그 후로 장개석의 소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애령은 장개석과 미령의 결혼을 성사시킨 후 장개석에게 자금 지원까지 약속한다. 물론 그 대가로 송 가문의 친척들을 남경 정부의 요직에 앉혀달라는 요구도 잊지 않는다. 이제 확고한 기반을 잡게 된 송, 공, 장 세 가문의 인연. 그 중심 인물들은 바로 송자매들이다. (1928년 10월 10일) 장개석은 남경을 수도로 정하고 정식으로 국민정부의 건립을 선언한다. 그리고 2개월 후 장개석과 대립해온 군부의 총수 장학령마저 남경 정부의 충성을 맹세한다. 손문 이래 중국인의 수건이었던 대통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장개석은 송가문과 공가문, 양재벌과 결탁하고 손문과 동설한 명예까지 얻는다. 구미열강은 독실한 기독교인인 미령과의 결혼을 환영하고 마침내 장개석도 기독교인으로 변신한다. 남경 정부의 요직은 대부분 송가문, 공가문의 일족이 차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 가문의 지배 체제를 빗대어 송왕조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무렵 국내외에서 송왕조를 위협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농촌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한 중국 공산당과 일본의 만주 침략이 바로 그것이다. (1929년 3월) 장개석은 경령에게 귀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문의 시신을 북경에서 남경으로 옮기기 위한 기념식에 손문의 부인인 경령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경령은 장개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귀국을 결심한다. 무안을 떠난 후 한때는 모스크바에서 또 지금은 베를린에서 꾸준히 혁명조직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령의 앞길은 여전히 어둡고 험할 뿐이다. 북경에 돌아온 경령. 1년 반 만에 다시 보는 중국의 모습이다. (1929년 6월 1일) 선문회관은 남경으로 옮겨져 성대한 의식이 거행된다. 장개석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이 선문의 후계자임을 국내외에 알리려고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문 부인인 경령이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다음 날 경령은 다시 가족과 헤어져 혼자 상해로 돌아간다. 선문이 죽기 전 함께 생활하던 추억 깃든 저택에서 경령은 두문불출한다. 그해 6월 17일 있었던 일. 깜짝 놀랐잖니. 미령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언니,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출석해 주세요. 장개석의 부탁이니? 내 생각이에요. 언니, 나와주시는 거죠? 나와주실 거죠, 언니? 언니는 어쩜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 자매 중에서 언니가 가장 이기적이에요. 미령아,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까지 같을 순 없는 거야. 그래, 분명히 우리 몸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 하지만 나는 중국을 위해 이 피를 흘리고 너는 장개석을 위해 그 피를 흘리겠지. 장개석이 선문의 시신을 안장한 남경교회의 자금산. 장개석 부부는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것이 바로 소홍산 관저다. 正月里来是星辰，家家户户的红灯，比家丈夫 후명고, 소홍산 관저에서 장개석을 모셨던 인물. 그는 뛰어난 노래 솜씨로 연회 속에서 미령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장개석 부부는 주말이면 거의 이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다. 미령은 영화 감상에 남다른 취미를 갖고 있었다. 미공개된 미국 영화를 은밀히 입수하여 이곳에서 즐겨보곤 했다. 기독교인인 이들 부부를 위해 관저 내에 특별히 예배당도 설치했다. 송미령은 성격이 매우 밝고 쾌활했습니다. 언제나 엄격한 분위기가 감도는 장개석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송미령은 늘 싹싹하고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두 분은 점심 식사 후 잠시 낮잠 주무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서양 고전 음악,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을 두 분이서 함께 듣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죠. 고전 음악에 대한 취미 역시 장개석이 송미령한테서 영향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정상에 올라선 장개석과 중국 퍼스트레이디 송미령. 백만 대군을 거느린 그의 권력은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1929년 8월 1일) 드디어 송경령이 침묵을 깬다. 베를린 반제국주의 연맹 앞으로 보내는 전보 형식을 취하여 성명을 낸 것이다. 국민당 지도자의 성격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배신자로 알려진 적은 국민당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민중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민중은 오로지 혁명 대열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성명이 발표된 지 며칠 후 경령의 저택에서는 밤늦도록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다. 국민당 제1의 이론가인 대계도가 경령을 찾아왔다. 과거 선문의 비서를 지냈던 대계도가 지금은 선문주의와 공산주의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수정주의 입장을 취한다. 손부인도 남경으로 오시죠. 상해에서도 자유가 없는데 남경이라고 뭐가 낫겠어요? 입을 봉해버린 손문 부인역을 연기해보라는 건가요? 손부인께서 그런 전보를 쳤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내가 보냈어요. 나는 손문 부인이 절대로 그런 전보를 칠 리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내가 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몸에 이로우실 겁니다. 하여튼 난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막아보긴 하겠지만 당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언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 아마 내 이름이 당신네 당원 명부에 들어있는 모양인데요. 나는 당신들 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누가 남경 정부를 중국의 대표로 인정했죠? 그리고 제멋대로 짓거리는 분이 있어요.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손문 박사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사람. 그는 무지한 민중을 속이고 있어요. 민중은 혁명의 오점을 남긴 당신들에게 청산을 요구할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문 박사의 이념은 몇 세기 앞선 것이요. 삼민주의 실현은 아마도 300~4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함부로 삼민주의를 수정했어요. 박사님은 혁명이 20~30년 내에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당대에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계도 씨도 박사님의 말씀을 따르셨었죠. 당신은 혁명과 정의를 열망하던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했군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중국은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철도, 도로가 새로 생겨요. 남경에 와보십시오.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은 살해되고 가난한 사람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생겨서 덕을 보는 사람은 민중이 아니라 리무진을 타는 바로 당신들이에요. 그럼 손부인의 말씀은 새로운 발전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맨발로 걸어다니던 그때 옛날로 말이에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장개석 총통은 손 박사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막중한데 지금 국민당의 정부가 처한 상황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마찰을 일으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용납을 하지 않는군요. 손부인, 전 지금 서로의 모순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누구한테나 선악과 동정심이 있습니다. 남경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 무척 행복해지실 겁니다. 대선생, 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평화는 묘지에만 있는 환상이죠. 대선생, 절 설득하려는 건 무의미한 짓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부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성명 따윈 절대로 내지 말아 주십시오. 날 침묵시키려면 죽이든가 감옥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날 그대로 놔둔다면 당신들이 날 인정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손부인 또 들리겠습니다. 헛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사이의 강은 너무 넓어요. 차도 대접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손부인만 아니었다면 벌써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혁명가인 척하려면 내 목부터 먼저 쳐야 하겠군요. 경령은 대기도와 벌였던 한밤의 토론을 곧바로 공개한다. 두 사람의 논쟁은 대화 형식으로 신문에 게재된다. 경령은 이 신문을 통하여 대기도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분명하게 밝혔다. (1931년 9월 18일) 만주 사변이 터지고 일본은 중국 대륙을 침공, 본격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장개석은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한다. 일본의 침략보다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더 큰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장개석은 공산당 장악 지역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취한다. 국민당의 공세에 밀린 공산당은 근거지인 서금을 포기한 채 고난의 피난 행군을 시작한다.
전선에서 송미령이 보낸 편지. 남편은 지금 전선에서 공산당 도둑들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쟁 중인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귀여운 매화꽃 한 송이를 꺾어주시더군요. 그이는 불같은 군인의 용기와 시인의 섬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전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항일보다 반공을 우선한 장개석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장개석은 개의치 않고 가차없는 공산당 탄압을 계속한다. 불과 1년 사이에 4,500여 명이 특무기관에 의해 체포 학살된다. 송미령과 장개석의 경우는 대단히 엄중했습니다. 특히 장개석의 경우는 철통 같았어요. 장개석은 회의나 시차를 나갈 때 부하에게 항상 전용 보트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갖고 다니게 했습니다. 전용 요리사까지 데리고 다닐 정도였어요. 장개석은 평소에도 조심성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허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집에서는 더운 물이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1935년 12월 9일 북경에서는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타도하자는 학생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12구 학생운동을 계기로 항일투쟁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왔다.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내전을 즉각 중단하고 항일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하라. 송경량은 이 항일투쟁운동의 선두에 나선다. 이 무렵 중국 공산당 지하조직은 경령에게 은밀히 연락원을 파견한다. 공산당은 한편으로 국민당과 연계한 항일 통일전선의 길을 모색한다. 宋庆龄呢是孙中山先生的夫人，她呢所起的作用，任何人代替不了，没人可以代替她。她一个号召，她的力量比任何人都大。所以这个共产党呢非常尊敬她。钱小姐，你说我是不是共产党员？你跟共产党员一样。我们呢讲了这个话以后呢，宋庆龄呢就非常高兴。结果呢，我在他家里吃了一顿饭，他很高兴。 중국의 고도 서안 1936년 12월 12일 이곳에서 송왕조의 지배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공산당과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전선으로 나가던 장개석이 동북군 지도자 장항량에게 감금당한다. 서안 사변이 발발한 것이다. 장항량은 국민당이 공산당과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단결하여 일본에 대항하라고 장개석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의 내용은 그날로 중국 전역에 알려졌다. 12月12号晚上，我们接到中共中央的这是18万火急的电报，这个告诉我们呢，就说在西安，张学良、杨虎城扣留了蒋介石。 我们接到这个电报以后呢，第二天清早我就去了，宋庆龄那里去，所以把这个情况呢给他谈了。这个事呢，我已经知道了。蒋介石是个刽子手，所以张学良、杨虎城把他扣了。我看扣得好。宋庆龄当时就是西安事变呢发生以后啊，在第二天。 他就收到子弹，红黑信，有子弹，附了2颗子弹，上面红黑信，就怎么样想的？就说
你给张学良联合起来对付蒋委员长。如果蒋委员长有什么问题发生，唯你是问。他说我的子弹是不认人的。 상황이 절박해지자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 강경파는 당장에 장항량을 토벌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미령은 이들을 달래가며 장개석을 구출하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 (12월 13일) 미령은 자신들 부부의 고문인 윌리엄 헨리 도널드를 서안으로 파견한다. 도널드는 과거에 장항량의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장항량은 자신의 뜻을 도널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만일 장개석이 내전을 중지하고 자기들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면 석방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장개석은 계속 이 요구를 거부한다. 12월 22일 사태가 너무 긴박해지자 미령이 직접 서안으로 날아간다.